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 교과의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법의 성격, 그러니까 뒤에 어떤 진보주의 교육 입장에서 이게 이제 진보주의 교육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뭐 보수냐 진보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나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교육이 좀 더 나아지려면 혹은 교육의 본질적인 어떤 목적 달성, 교육 본연의 어떤 그 본질적인 어,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교사는 교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가르쳐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 오늘 주제는 어쩌면 그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하는 이유는 학생을 성장을 시킨다고 할 때, 이 성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국 교육의 모양과 영상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뒤가 말하는 성장을 얘기하기 전에 기존 관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얘기하는 어떤 성장의 개념을 살펴본다.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뒤가 이 성장을 이야기할 때 기존 교육 관점이 가지고 있는 성장을 비판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성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 교육 현실과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성장으로서 교육 부분도 좀 알뜰하게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4장 성장으로서의 교육. 어찌 보면 이제 인간 성장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뒤가 비판하는 기존 관점, 이 기존 관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뒤가 말하려고 하는 이 의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기존 관점이라고 하는 건 뭐 선생님들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하나의 어떤 형태 틀, 선생님들이 다 경험하고 계시고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교육의 모양을 기존 관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이성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놓고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이 표준에 도달시키는 것, 이게 이제 기존 관점 혹은 뭐 문화 전달, 문화 전승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존 관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미래 이상적 표준에 도달하는 것이 성장이다. 그러니까 학교가 마련해 놓은 어떤 목표, 목적에 도달하는 것, 혹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화를 잘 전달, 전수받아서 그 기성세대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성장했다라는 거죠. 이 관점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고 모자라며 능력이 없으므로 당연히 미래 사회생활에 필요한 이상적이고 표준적인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 개정 때마다 교육과정상에서 각 교과의 성격과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있습니다. 잠깐 들여다보면 교과정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금 개정된 내용에 대한 카테고리가 다 있고요. 뭐 각 교과별로 성격 목표를 다 밝혀놓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이라는 교과는 뭐 이러한 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사람을 육성하기 위한 교과이다 라는 거에서 출발해서 쭉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주시민으로서 개인과 사회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고 참여 실천하는 역량 함량의
초점을 둔다. 이것이 이제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이 개발해야 될 혹은 갖춰야 할 표준적 목표, 이성적 표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에 대한 이 표준에 도달하는 것이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의 비판은 무엇이냐? 복잡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 속에는 뭡니까? 뭐가 제거되어 있습니까? 그죠? 현재 학생들의 어떤 현재 상태를 존중하고 그 교육에 있어서 그 상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현 상태는 이성적 표준에 의해 제거, 수정 혹은 대체되어야 할 대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에 있는 내용은 그 원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한 거고요. 요약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장을 대단히 소극적이고 비교적으로, 그러니까 어른과의 비교인 거죠. 그리고 결핍으로 보는 이 관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성님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납득이 되시겠죠. 뭐 위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성장에 있어서 현실, 그러니까 미성숙한 현실이 배제된다는 것, 그게 무시된다는 것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미래에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표준 또는 목적에 도달하는 것만이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인은 성장을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장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교육에. 근데 규정 관점은 뭡니까? 성장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준, 우리가 앞서 봤던 모든 학교, 모든 사회 학교가 설정해 놓은 스탠다드, 그러니까 요까지는 성취해야 된다. 이런 능력 혹은 역량을 성취해야 된다는 표준이 있죠. 이 표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기존 관점은. 근데 두의 입장은 성장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정 사회에서 규정해 놓은 보편적 표준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 전체 성장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미성숙은 결핍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본능과 천성적인 힘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적응을 단순히 순응하는 것, 그러니까 환경에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존재.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건 표준을 말하는 거겠죠.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평가, 모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 환경이라면 이 환경에 순응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자발성을 발달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은 변하지 않고 고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 그러니까 요 것들이 뭡니까? 기존의 어떤 발달과 성장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은 억압해야 할 대상이고 모든 아이는 어른의 표준에 맞도록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아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미성숙한 아이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와 그 상황을 교육에 적극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 요약지에도 제가 올려놨고 원문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뭐 다시 읽는 건 별 의미가 있고요. 핵심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것은 선생님들이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부분이고요.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저의 해석을 좀 더 추가해 드리자면 뭐 이런 거겠죠. 근본적인 문제.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마땅히 아이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가 마련해 놓은 교과 그리고 그 교과 목표에 도달하는 것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당연함을 교인은 어떤 방식으로 비판하는가 이 측면을 제 해석을 좀 비춰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의 반복이겠죠. 이렇게 제목을 한번 따보면 그러니까 모든 성장은 개별성을 띨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보편화된 존재보다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이죠. 그래서 개별성은 보편성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모든 개인은 각자의 세계관과 가치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될 자유가 있죠. 그래서 모든 성장은 개별적이고 고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관점, 그러니까 뒤에 말하는 기존 관점, 문화 전승 혹은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을 들여다보면 그 개별적 존재와 그 개별적 성장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보편적 표준으로만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가 현재 작동되는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을 본다면 그리고 그가 비판했던 기존의 어떤 문화 전쟁의 논리를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건 앞서 냈던 내용의 반복이겠죠. 그러니까 표준화된 개인만이 우리 사회에서는 용인되고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주관적 자아가 존재하기보다는 객관화된 자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보편화된, 사회화된 자아. 그러니까 개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나를 포함한, 그러니까 나를 벗어난 타인들의 어떤 보편성을 보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을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무시된 현재와 획일화된 정립 미래라는 건데 이건 제 워딩입니다. 제 워딩. 이건 다 제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현재가 무시되죠. 그러니까 오로지 보편화됐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모든 아이들에게 그 미래, 그 표준, 그 목적은 획일화되어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수학을 배워서, 국어를 배워서, 영어를 배워서, 과학을 배워서 도달해야 될 그 표준, 그 미래는 보편성과 획일화되어 있다는 거죠. 시간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만들어진 관념이죠. 물리학적 관점,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비춰봐도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추상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지요. 지금 고민하고 행동하는 자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은 지금이라는 맥락에서 이제 이 말은 아이들은 지금이라는 맥락에서 살지 않아야 하며 오로지 미래 표준을 달성하는 일에만 전력 투구해야 한다라고 학교는, 사회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강요를 하죠. 오늘을 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오늘은 살지 않아야 하며 참아야 한다는 거는 거. 그래서 모든 존재는 환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 존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는 철저히 무시, 왜곡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존재, 한 개인의 존재, 한 개인의 성장, 그 고유성과 특수성을 무시한다는 거고, 기존 관점은. 이 두 번째 관점은 현재를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현재가 없는 미래만 존재하는 거죠. 자, 이 표준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 표준이 굉장히 추상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달 혹은 개발해야 할 대상인 이 스탠다드는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혹은 교사에게 있어서 이 표준이 너무나도 모호하다는 거죠. 앞서 이제 우리 교과정 정도센터에서 보신 각 교과 다른 들고 올 수 없고요. 몇 가지만 들고 오면 이렇게 표현해놨죠. 과학 교과는 어떤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고 실천하는 역량이라고 밝혀놨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겁니다. 수학도 똑같죠.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 해석,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같아도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어떤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말은 굉장히 그러니까 장밋빛 표준이라는 거죠. 실제 아이들이 경험하는 건 뭡니까? 과학 문제지를 풀고 있고 수학 문제지를 풀고 있죠. 더 나아가 미술을 보면 경험과 사고를 유연하게 통합하고 확장한다는 건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전국의 이제 교사에게나 교사나 학생에 있어서나 이 교과를 배우는 이유는 이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표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학교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학교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이 표준에 도달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표준을 과연 학교는 달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거. 근데 뒤의 입장에서는 뒤의 관점에 들여다보면 이 스탠다드가 아이들이나 교사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 표준이 권력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정치 사회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이 스탠다드를 만드는 사람은 우리 모든 시민과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합의한 결과물이 아니죠. 특정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즉 표준에 적응하는 자는 생존을 넘어서서 급식하게 됩니다. 적자 생존이죠. 약육강식이며 승자 독식이죠. 그래서 다시 적자는 다시 표준을 만들게 됩니다. 동물의 자기와 다르지 않죠.
짐승의 세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힘센 사람이 생존하고 약한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래서 그 이긴 동물은 모든 것들을 다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생존 전략은 서울대 입학한 인원수죠. 그래서 서울대 출신은 동가 권력을 독점하고 기득권이 되어서 다시 서희 표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표준에 도달하는 것에 모든 열정과 모든 돈을 투자하죠. 아이들에게. 다음, 무시된 학습과 성장의 역동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만 잘 만들어 놓으면 교육이 될 거다라는 것은 허상이다. 그 표준에 도달하는 그 과정은 마치 수많은 파도를 헤치고 또 헤치고 나가는 배의 항해와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표준에 도달하는 거, 혹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거, 혹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나가고 할 수 없는 것을 알아나가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의 집중을 시키고 선행학습을 상기시키고 목표를 알려주고 수업 내용을 설명해주고 활동을 시키고 평가하는 그런 깔끔한 절차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뒤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핵심이죠. 경험의 재구성 과정. 우리가 이제 집보주의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경험이 재구성된다, 즉 성장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이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야 하는지, 그리고 잘못된 방식과 습관을 어떻게 인정하고 또 새로운 방식을 찾아 나가야 되는지, 그것의 어떤 끊임없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복잡단안한 학습과 성장의 역동성을 하나의 표준, 깔끔한 표준을 만들어 놓고, 학교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수업 시간을 만들어 놓고, 1교시 수학, 2교시 국어, 그렇게 놓는다고 해서 앞서 봤던 그 표준, 그 각 교과별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분절시킨 이성적 표준으로 인해 무시된 성장의 계속성, 이건 뒤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가 마련해 놓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 표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표준에 도달하면 되죠.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걸 이제 제 입장에서 이걸 분절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성장의 이 전체 과정에 있어서 지금 아이들에게 드리워 놓은 표준은 그 일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표준을 따라서 좋은 대학을 가고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면 성장은 끝난 것인가?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학교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학교 교육은 공교육에 좀 초점을 맞춘 이야기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 끝나는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나라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열정은 어떤 대학을 가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학을 가면 성장은 끝나는 것이냐? 그래서 대단히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뒤의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이 이제 경험의 계속성, 이제 성장의 계속성이라는 거죠. 이건 뭐 뒤의 관점을 빌지 않더라도 인간은 계속 성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장이라는 관점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죠. 인간의 성장의 끝은 인간 성장의 끝은 죽음이다. 결국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화된, 그러니까 인생 전체에서 분절화된 그 이성적 표준, 보편적, 효율적 표준만을 들여놓고 이 표준에 도달했다 아니다를 관점으로 이야기해야 될 게 아니고 인간 자신, 그러니까 존재의 삶을 계속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방향과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특정한 시기의 단편적 표준과 시험에서의 성공적 성장만을 강요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뭐 성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한 대여섯 가지가 두이가 어떤 기존 관점, 성적에 대한 기존 관점, 특히 문화선생이라는 관점이 바라보는 인간 성장, 나아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그 기존 관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선생님들의 이전 강의, 진보주의에 관련된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고 자료에도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성장의 목적이 뭐냐? 성장의 목적은 계속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성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좀 납득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바로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그 예를 들면 각 교과의 목표를 들여다보면 이게 뭡니까? 인간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 개인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수학적으로 바라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고 참여하고 실천한다고 하는 건 평생에 걸쳐서 한 인생 평생에 걸쳐서 갖춰야 할 성장해 나가야 할 하나의 어떤 목표 표준일 수 있겠죠. 이거는 초등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전반에 있어서 이 전체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일 아닙니까? 더 쉽게 그러니까 더 쉬운 말을 해볼까요? 타인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타인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나 아닌 타인을 존중한다. 글자가 뭐 제대로 안 쓰이나 보죠. 그러니까 친구를 존중한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 라는 이 가치도 정확한 어떤 특정 시기에 도달해야 될 표준이 있다라기보다는 이것도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사실 하나. 그러니까 성장의 계속성 그런 측면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거죠.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내 생각을 어떻게 유연하게 통합하고 확장해 나가는 문제는 평생에 걸쳐서 이뤄내야 될 과업이자 어찌 보면 이게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죠. 왜?
성장의 끝은 죽음이니까. 그리고 그 죽음의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 죽음의 과정에서 모든 인간은 뭡니까? 과연 사고와 경험을 유연하게 통합할까요? 타인을 존중하는 이 마음과 자세, 태도가 과연 달성되는 걸까요? 이런 문제도 들여다볼 수 있겠죠. 해서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성장은 계속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끝점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제 보시면 제일 첫 문장이 이렇게 해놨는데 요걸 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위가 그 다음에 결과로 축적되는 과정이 성장이다. 이걸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해석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지도했느냐에 따라 사회 양성이 달라진다. 그리고 다시 그 사회 양성을 아이들을 지도한 방향을 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결과가 있으면 다시 그 결과에 기반해서 다시 행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뭐랄까 그 반복순환적 과정 혹은 변증적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성장이다. 공부를 했다.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했다. 그리고 시험 공부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다시 뭡니까? 공부라는 행위가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행위와 사고, 행위와 사고, 행위와 사고, 혹은 행위와 결과, 행위와 결과 이 누적되는 과정이 바로 성장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화 선생이나 우리 학교 교육에서 설정해 놓은 이런 목표, 이런 역량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이 끝점, 그러니까 이 끝점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추상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학적으로 사고한다, 과학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시기에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달성되어야 할 뿐입니다. 다만 이것을 평가해야 하니 이 아이가 과연 과학적,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해야 하니 실제로 그 능력을 평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완벽하게 그 평가가 이 어떤 능력, 역량을 다 담아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성장의 조건, 그러니까 필수 조건이 바로 미성숙이다라고 바로 보는 관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발전 가능성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 능력이 있다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겠죠. 그래서 의존성과 과소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미성숙하다는 말은.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고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의존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인간은 관계하면서 존재하고 성장하죠. 그러니까 의존을 관계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성장하려면 상호 의존하고 관계해야만 성장하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신체적 능력은 최초에 태어날 때 떨어지지만 사회적, 그러니까 의존과 상호관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학습 능력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만 그런 게 아니죠. 아이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인간은 서로 관계하면서 존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부정되고 고립된 상황에서는 성장이 멈추죠. 성장이 멈춥니다. 가소성이란 말은 이제 환경에 적용하는 인간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어떤 경험에서 하나를 배웠다면 그 배운 결과를 가지고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의 이전 능력, 이전 경험을 사용하는 그 힘, 이게 이제 가소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소성이 없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었겠죠. 다른 종에 비해서. 그래서 이 가소성은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능력.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저 이전 강의에 좀 설명드렸죠. 뒤에는 이걸 실제로 교변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인터랙션을 넘어서서 트랜섹션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트랜스. 그러니까 서로 변한다라는 거죠. 서로 변한다. 서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회 진보, 그러니까 개인도 똑같죠. 개인 진보의 계속적 추진력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려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든 아니든 타자와 상호 관계하면서 해야 한다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뭡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적응해 나가는 그 기존의 내 습관, 기존의 내 능력을 계속해서 재구성,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다시 이제 뒤에는 이제 습관이라는 개념으로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가소성이라는 개념이나 습관이라는 개념이나 성장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이제 다른 게 아니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를 이제 제가 번호를 한번 매겨봤는데, 뭐 이 번호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내용했던 그 하나하나 특징을 제가 잡아놓은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앞서 이제 습관이 인간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자기 행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다. 바꿔 말하면 자기의 조직 환경을 능동적으로 통제하는 거다. 이제 이 말 굉장히 추상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습관이 있다는 것은 수많은 글을 읽는 어떤 경험을 통해 교육도 받았겠죠. 이미 이제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글 읽는 습관이 있다는 아이는. 반대로 없는 아이는 뭡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읽어야 하는지 그런 습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죠. 아침에 국어 공부를 먼저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능의 1교시는 국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가소성이라는 거고, 자기의 이전 경험을 토대로 자기의 현재 경험을 통제하는 것 혹은 조절하는 것. 이게 습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교육은 올바른 습관을 획득하게 하는 일이 교육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단순히 우리가 환경에 적응한다라는 말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게 아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통제하는 의미다. 예를 들면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한테 배운 글 잘 읽는 방법은 내가 글을 잘 읽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인강에서든 어디서든 뭐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시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논술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고전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뭐 수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 방법은 내가 글을 잘 읽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수단을 내가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글 읽는 행위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 읽는 행위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가지도록 해주는 일이 바로 교육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뭡니까? 이 수단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죠, 컨트롤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제 표준을 너무 수동적으로 넣는 것, 이걸 이제 안주한다라는 개념을 씁니다. 뒤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하나의 기존에 자기가 생각했던 효율적이었던 효과적이었던 하나의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성취에 안주해버리는 거죠. 더 이상 변화 발단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주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앞서 봤었던 뭘 하지 않습니까? 어조원 상. 그러니까 상호관계하지 않죠. 상호관계하지도 않고 그 속에서 뭡니까? 가소성 개념 뭐였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수많은 어떤 지식이랄까, 이론이랄까, 아니면 타인의 행동을 나의 어떤 행동 변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안주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타성에 젖어 있는. 그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떤 개인과 환경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서로 변한다는 겁니다. 서로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한다는 말은 환경을 우리 자신의 활동에 적응시키는 것이자 동시에 우리 활동을 환경에 적응,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름 한낮에는 더우니까 쉬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찍 일을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활동에 적응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새벽 일찍 일을 한다라는 것도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환경에 적응시키는 일이다. 같은 얘기다. 이 말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밭을 간다든지 논의 경작을 한다든지 뭐 댐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댐을 만든다. 그러니까 물이 항상 있어야 하니까 그것이고요. 반대로 그렇게 해서 뭡니까? 환경이 변화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교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나는 이 환경에 의해서 나의 사고와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다시 내가 이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객체,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 그다음 한 개인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습관은 어떤 행동 경향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 이 둘 다가 포함되어 있다. 이 예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일교육도 잘 받아서 올바른 습관이 잘 갖춰진 아이는 글을 한번 읽으라 그러면 글 읽는 행위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이다라고 한 건 이제 마음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에는 뭡니까? 지적인 요소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한다든지, 그러니까 책을 볼 때 목차를 먼저 보고 제목을 먼저 본다든지, 장의 제목을 보고 먼저 세부 내용을 본다든지 등등 수많은 방법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이게 이제 지적인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에는 글을 읽든 건물을 짓든 수학 문제를 풀든 그 모든 행위는 뭡니까? 정서적인 거, 그러니까 감정과 어떤 지적인 부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반대로 예를 들면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이들, 요즘 굉장히 큰 문제죠. 읽는 습관이 없다,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읽는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향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경험이 누적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글을 읽어라 그러면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그 상황에는 읽는 것과 관련된 하등의 어떤 지적인 요소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다 읽은 다음에 아니면 선생님의 수업이나 인강을 다 듣고 나서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기가 정리하는 힘이 매우 부족합니다. 습관의 특징과 관련된 마지막은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리고 그 행동이 누적된 결과물로서 이 습관에 들어있는 지적 요소는 계속적으로 변하고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도 어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의 방법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 방식과 방법을 계속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그 변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죠? 상호 이전성, 상호 관계하면서, 그러니까 타자나 타인 혹은 그 환경의 요소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나의 어떤 습관, 행동, 경향성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는 방법도 무한하죠. 글을 읽는 방법은 무한합니다. 그 수많은 방법론들을 내 목적과 내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글을 읽는다라는 이 행동 혹은 이 습관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죠. 글을 잘 읽는다라는 이 행위도 결코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적으로 고정된 습관은 성장을 멈추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방식이니까 그 방식대로만 내가 공부를 할 거고,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만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겠다. 이건 뭐 글 읽는 방법이라 해도 되고, 학습 방법이라 해도 되고, 교육 방법, 수업 방법이라도 해도 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 어떤 하나의 습관이 우리의 어떤 행위를 사로잡거나 통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장은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는 뭡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했는데 아이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혹은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졸고 있다. 뭐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이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듯 하겠습니다. 이 책의 이제 3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발달 이론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의의가 뭐냐. 그러니까 발달 이론이라 말은 듀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러니까 성장은 성장 자체가 목적이다. 성장은 계속성을 가지고 있다. 계속적 성장을 하려면 타인과 어떤 사회적인 맥락, 사회 속에서 타자와 타인과 의존적 관계를 해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습관을 계속해서 변화, 적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 말한 얘기는 발달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 요약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이 가진 교육적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발달 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도 뭡니까? 그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는 게 아니다. 교육 자체가 목적이다. 말은 교육의 과정 역시 끊임없이 재조직, 재구성, 변형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도 끝이 없죠. 계속해서 끝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글 읽는 방법, 수업하는 방법, 라면을 끓이는 방법, 원식을 하는 방법, 건물을 짓는 방법 등 모든 것들과 똑같이 끓이는 재조직, 재구성, 변형의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끝이 없다. 라는 거죠. 아이도 모두 성장한다. 그러니까 기존 관점은 어른대로, 어른이라는 표준에 도달하는 게 성장이 아니고 둘 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다만 성장의 방식만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학교교육의 목적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조직적으로 길러줌으로써
거죠. 아이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조직적으로 길러줌으로써 이 아이들이 계속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거. 제가 뭐 굳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미숙함은 극복해야 하고, 이걸 이제 뒤에는 이제 기한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자체도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육이 하는 일은 그 의미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아이들이 모자란다, 부족하다라는 것도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그 현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 비춰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수업하고 교육을 할 때, 현재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그 상황이 있어야만 소위 어른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구하는 그 어떤 목표 달성에 도달하게 되겠죠.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침과 분침이 있는 시계를 보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린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거지만 몇 분이라고 하는 것. 근데 어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몇 분이라고 하는 시침과 분침 있는 시계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굉장히 미숙하죠. 어렵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야만 뭔가 성공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런 어떤 좀 테크니컬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 우리 본문은 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의 본성적 미성석을 어떻게 존중하고 성장시켜야 하느냐. 에 있어서 원문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원문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상적 현상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것을 영원히 고정시켜서 발달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교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떤 충동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충동이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이냐. 이 말을 제가 해석한 바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글을 읽을 때 아이들이 보이는 미숙함, 그냥 눈동자만 돌린다든지,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글 읽을 때 눈으로만 읽어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자신의 말로 못한다든지 모른다는 것에서도 찾아보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이걸 지나치게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미숙함을, 이 충동을. 그러니까 이 미숙함도 글을 읽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일부이다. 관건은 이 미숙함을 어떻게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과정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험의 어떤 재고성의 과정, 그러니까 월요일 강의에서 제가 올려놓은 경험의 재고성 과정, 그림으로도 제가 한번 표현해 드렸죠. 경험의 그 재고성 과정이 하나의 어떤 뒤가 얘기하는 올바른 하나의 이성적인 어떤 논리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작업 마무리하는데요. 그러니까 미성숙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어떤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사상가를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유토피아적인 얘기가죠. 존중해라. 부모 노릇 하려고 하지 마라. 그대 자신도 존중하라. 그래서 아이를 훈련하는데 교육해야 될 명심해야 될 두 가지는 천성으로 태어난 것을 지키도록 하고, 이 점에서 이제 뒤에는 앞서 우리 이제 인식론 얘기하면서 실용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은 그러니까 타고 태어난 것과 후천적 환경은 서로 상호작용, 교변한다라는 겁니다.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유전만을 강조하는 것들이 뭡니까? 교육에 이것들이 조금 지나치게 환경을 강조하는 게 문화 전성주의고, 유전을 강조하는 게 뭐 소위 이제 낭만주의라고 합니다. 타고 태어난 어떤 소질을 있는 것대로 꼽혀주는 것. 뭐 대표적인 게 뭐 페스탈로치 관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양자의 상호작용과 교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고 태어난 것을 그것이 무시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자를 어떻게 상호작용, 교변시키느냐. 그러니까 학교가 해야 할 일, 교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시간과 사고와 삶에 굉장한 부담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사회의 보편적인 표준에 도달시켜야 되는데 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숙한 본능, 이 충동을 무시해야 될 게 아니고 이것을 끌고 어떻게 이성적 표준에 도달하게 해야 할 거냐. 이게 결국 학교와 교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속달이 필요하고 통찰이 필요하고 어떤 교훈에 따라서 신의 조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한 인간이 어린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아이의 성장을 도모해내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말이 저는 마지막에 가슴에 부딪혔는데요. 그렇게 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글자를 읽지 못하는 아이를 글자를 제대로 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수학을 하지 못하는 아이를 수학을 제대로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타인과 관계 맺지 못하는 아이를 타인과 잘 관계 맺도록 하는 것, 이거에는 그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능, 더불어 그 본능이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계속 쌓였던 그 습관, 이것들이 하나하나씩 교사가 원하는 어떤 이성적 표준으로 도달해 나가는 그 과정으로 이끌어내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 노력, 교훈, 신의 조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렇게 마음먹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교사는 훌륭한 교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가슴에 와닿네요. 자, 어쨌든 요 얘기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고요. 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선생님들이 뭐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시 정리하고 제 해석까지 이제 좀 첨부한 내용이라서 공부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